자, 여러분 얼른 또 가봅시다. 우리 14번 주제는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TF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했던 거예요. 뭐냐면 ETF는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주 의결권 제도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섀도우 보팅이라고 합니다. ETF가 추적할 수 있는 인덱스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몇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피 200에 대한 ETF를 만든다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몇 종목, 적어도 10종목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외에도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요것만으로 안 되고요. 그러면 ETF가 추적하는 그 인덱스는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즉 인덱스의 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코스피 200을 추적하는 ETF를 만들 거다 그러면 코스피 200은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라면 코스피 200 최상위 종목의,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 삼성전자죠. 자, 그게 삼성전자의 시가 비중이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30%는 안 되죠. 뭐 20% 왔다 갔다 하니까 조건 갖추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가총액 상위 85%. 자, 시가총액 상위의 85% 종목의 3개월간 이건 금액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면 결국 ETF가 추적하는 인덱스가 너무 허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특정 종목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삼성전자가 20%를 넘어 20% 정도라 괜찮지만 30%를 넘으면 코스피 200은 사실은 이 인덱스를 ETF가 추적해야 될 인덱스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5%가 150억 이상 거래되고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확인 문제, 실전 확인 들어갈까요? 좋아요, 들어갑시다. 실전 확인 들어갑시다. ETF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대주주 거래 제한 적용 안 받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보고서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단 공시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이외에 여러분 또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한번 일단 5번, 6번으로 좀 써본다면 이건 아니고요. 그럼 자, 좀 잘 보이는 거로 갈까요? 자, 5번. 특수 임원 소유 보고 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원이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 보고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임원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판매와 관련된 내용들, 즉 판매 방법이라든지 판매 연기라든지. 왜? 일반 투자자는 아예 ETF를 판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실전 문제 두 번째 거, ETF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동일 종목이 10%가 아니라 30%예요. 30%.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유권 총수의 얼마까지? 자, 이거는 보세요. 우리 A펀드의 30%를 삼성전자에 몰빵 찍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LG전자라는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 총수의 얼마까지 20%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펀드의 30%까지 요거는 LG전자 총수의 20%까지 ETF로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추적 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1개월 동안 지속될 때는 상장을 폐지한다. 1개월은 아니고요. 요건 맞아요. 추적 오차가 10% 이상 벌어졌어. 근데 그게 1개월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3개월입니다. 이해관계인 간 거래 제한 없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면 줄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ETF 대주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안 줘도 됩니다. 주식 대량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내부자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없습니다. 자, 임원이 갖고 있는 소유상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환매에 대한 거 일반 투자자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 납입할 것 그리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됐습니다. 이 정도가 있고요. 뭐 이건 이거잖아요. 섀도우 버팅 할 것. 요 내용이 요거예요. 섀도우 버팅 할 것. 됐죠? 자, 15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로 가봅시다. 자,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가 적어요, 많아? 아이고, 안 나왔군요. 자,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49인 이하니까 적기 때문에. 그죠? 상대적으로 어떻다? 아니, 기본적으로 모든 제약 요건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건데 일반 투자자가 없는데 뭐하러 보호해, 그죠? 예, 그래서 낮은 수준의 제약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는 순자산총액의 몇 프로까지? 400%, 4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망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사모펀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볼까요? 자, 공모펀드는 펀드 자산을 일정 이상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사모펀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펀드를 만들 때 공모펀드로 만들면은 제한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응? 특정 종목을 많이 못 사. 그럴 때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사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펀드에 대한 투자를 각 펀드 자산총액의 50%까지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50%까지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므로 아니요. 아니 무슨 보호할 투자자가 없는데 뭐 투자 설명서. 그 다음에 요것도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배제되는 상황인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배제된다. 굳이 이거를 다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자, 다음 성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자, 요거는 이걸 좀 공부합시다. 그래요. 추가형이라는 건 수익증권이 추가가 되느냐, 단위형은 추가가 안 되느냐, 개방형은 중도 환매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60%라는 거 조심하셔야죠. 60% 주식, 60% 채권. 그죠? 그 다음에 혼합형에서는 주식이 50% 이상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에서 60 사이라면 주식 혼합형이 되는 거고 50이 안 되면 그거는 채권 혼합형. 됐죠? 그러니까 주식을 놓고 봐. 주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을 때 주식이 예를 들어 20% 들었다. 채권 혼합형. 주식이 55% 들었다. 주식 혼합형. 주식이 60% 들었다. 주식형. 그 다음 증권형. 자, 증권과 파생은요. 이거는 파생 갖고 따지는 거예요.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10%가 안 되면 증권이고 넘으면
파생이 되는 거예요. 10%만 넘어도 파생이 되는데 시험제는 이걸 50으로 바꿔서 냅니다. 10%고요. 그 다음에 상장형은 상장돼 있는 거 상장 안 되는 간단하고요. 모집식이라는 것은 자 미리 청약을 받고 하는 걸 말하고 매출식은 그러니까 매출은 내가 먼저 구입한 다음에 파는 게 매출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모집이라는 거는 조건을 다 정해놓고 그 모집을 해서 대금을 확보하는 걸 말하는 거죠. 됐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 우리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됐을 거라 생각 들고요. 퍼센트 정도 알아두시고요.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추가형, 단위형의 경우 투자 대상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 자,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가 뭐 보통 수합 같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단위형 펀드로 줘. 추가형 위험해서 안 되죠. 그죠? 단위형 펀드로. 성격에 따라 분류한 다음 펀드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장외 파생 상품은 그렇죠. 거래 상대방 왜? 장외니까 장외는 1대1이니까 상대방의 위험도 발생하고요. 펀드를 폐쇄형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투자 대상 자산의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부분의 펀드는 모집식 왜? 매출식은 판매회사 즉 증권회사의 부담이 크니까 거의 하지를 않고요. 채권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채권형 펀드보다 높은 수익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누굽니까? 주식형 펀드라고 봐야죠. 그 다음 투자 지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한 가지 좀 외워놓으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걸 글로벌 투자라고 해요. 글로벌 투자 펀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 지역만 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리저널 투자 펀드. 그 이제 영어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이게 지역 펀드. 자, 지역 펀드 안에서 다시 여기서 중국에다 투자한다 그러면 봐요. 세계, 글로벌, 아시아, 지역, 그 중에 중국 그럼 우리가 이걸 개별 국가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투자 지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 전 세계에 투자하는 펀드에 따라 이름이 글로벌, 지역, 개별 국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투자 전략도 잠깐 좀 먼저 봐드릴게요. 투자 전략. 자, 해외 투자 펀드의 투자 전략에는 크게 우리가 저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우선 액티브, 공격적인 형태의 펀드 중에서 정통형은요. 이건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갑시다. 요거는 그냥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맡기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이 좋으면 수익이 잘 나는 거고 아니면 망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정통형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투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 펀드 이게 테마랑 좀 달라요. 테마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요. 스타일이라는 건 딱 스타일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에만 투자 내 스타일은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대형주 펀드, 뭐 중소형주 펀드, 성장형 펀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 테마 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바이오, 뭐 바이오 펀드, 대체 에너지 펀드와 같이 어떤 이슈가 되는 테마에다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구별되죠? 펀드 매니저 운영 능력에다 그냥 맡겨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통형,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중소형주로 나눠서 하는 게 스타일, 그리고 그 이슈가 되는 업종, 이슈가 되는 주식을 묶어서 하는 게 테마 투자. 그 다음에 패시브 펀드, 수동적인 것은 뭐 인덱스 펀드 우리가 했던 거 있고요.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펀드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